제 글에 사람들이 반응해주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도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인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칼럼으로 버는 돈이 생기긴 했지만 그걸로 팍팍한 서울살이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작가 지망생이었기에 글 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선 월세를 아끼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든 옥탑방을 떠나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낡은 동네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손에 쥔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발품 팔아 동네를 헤매던 그때였습니다. 보증금 없이 하루 1,000원. 낡은 골목길 담벼락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이 벼랑 끝에 서 있던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1,000원? 한 달에 고작 3만 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잘못 받거나 허름한 방에 다른 요금을 더 받는 곳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저는 종이 귀퉁이에 적힌 번호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햇살처럼 따뜻하고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벽에 붙은 전단지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하루 1,000원짜리 방 아직 있나요? 어머, 그거 보고 전화한 처자는 처음이네. 방 있어. 방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구경이나 한번 와봐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이끌려 저는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삐걱이는 대문을 열자 마당 가득 퍼지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전화했던 아가씨구나. 어서 와요. 마침 밥 다 됐는데 밥부터 한술 뜨고 구경해. 할머니의 밥상은 기적 같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끈한 흰쌀밥과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저는 그 밥상 앞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낯선 감정에 목이 메었습니다. 한 숟갈 된장찌개를 떠먹는 순간 제 온몸으로 따뜻한 온기가 번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뜨거운 국물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허기진 배뿐만 아니라 굶주렸던 마음까지 채워주는 집밥이라는 이름의 온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지만 들키고 싶지 않아 밥만 꾸역꾸역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방세가 하루에 1,000원이에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고요. 그러자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방세는 무슨, 그냥 이 늙은이 말동무나 해달라는 뜻이지. 그래도 젊은 사람들 자존심이 있으니 그냥 있으라면 불편해할까봐 1,000원이라도 받는 게야. 그 돈 받아서 뭐 하겠니? 너처럼 배고픈 아이들 된장찌개에 두부 한 모라도 더 넣어주면 그만이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하숙집이 아니었습니다. 1,000원은 방값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마음의 문턱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제게 방 주인 그 이상이셨습니다. 출판사에서 상처받고 돌아온 날이면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셨고 글이 막혀 끙끙대는 밤이면 꿀을 넣은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엄마의 온기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의 외로운 섬에 마침내 밤바다를 환히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 하나가 켜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그 등불의 기름을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이 되자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 감기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멎지 않았고 밤새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당을 쓸던 허리는 눈에 띄게 굽어갔고 늘 구수한 밤 냄새로 가득했던 부엌은 적막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글을 쓰기 위해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할머니 방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방문을 열자 할머니는 식은땀을 흠뻑 흘린 채 이불 속에서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허둥지둥 119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도착한 구급차에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는 제게 다가와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며 당분간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멀리 산다는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바쁘다는 핑계만 댈 뿐 당장 달려오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링거를 맞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 그 작고 외로운 모습 위로 평생을 혼자였던 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숙집으로 돌아와 제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마감해야 할 칼럼이 저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작가라는 기회, 이 길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병실에 홀로 누워 계신 할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제게 처음으로 집밥의 온기를 알려주신 분, 제 차가운 등을 말없이 쓸어주시던 분, 그분을 차가운 병실에 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당분간 칼럼을 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작가라는 꿈, 어렵게 얻은 생계의 수단, 그것들을 잠시 뒤로 미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제게는 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제 온몸으로 써내려가야 할 진짜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저의 하루는 하숙집과 병실을 오가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할머니의 몸을 닦아드리고 마른 입술을 적셔드렸습니다. 입맛이 없다며 고개를 젓는 할머니를 위해 밤새 정성껏 죽을 쑤어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 애썼습니다. 아가야, 그만 애써. 너 글 써야 하는 귀한 시간에. 이 늙은이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 고생 아니에요. 할머니가 끓여주신 밥이 몇 그릇인데 제가 이 정도 죽 쓰는 게 대수라고요. 그리고 글은 나중에 쓰면 돼요. 지금은 할머니가 제 제일 중요한 원고예요. 아무도 없는 늦은 밤, 저는 할머니의 야윈 손을 잡고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겪었던 서러운 기억,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의 이름, 그리고 한태준 선생님을 만나 글을 쓰며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순간까지
제 삶의 모든 아픔과 부끄러움까지도 할머니 앞에서는 솔직하게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제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제 평생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비로소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힘겹게 눈을 뜬 할머니가 제 손을 힘주어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너를 처음 본 날 왜 그리 예뻐했는지 아니? 내 눈빛이 꼭 멀리 떠난 내 새끼를 기다리는, 나를 기다리는 아이 같았기 때문이야. 평생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슬프고 착한 눈이었어. 내가 나를 보살펴주는 이 시간이 내 평생 가장 사랑받는 어미가 된 기분이구나. 고맙다, 내 강아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의 마지막 시간을 쪼개어 제 평생의 구멍난 가슴을 채워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사랑받는 손녀인 동시에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글 속에서 찾아 헤맸던 가족의 소속감,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기쁨. 저는 글쓰기를 멈춘 시간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고 그 충만함은 눈물이 되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창밖으로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던 밤, 할머니는 제게 내일 아침에는 뜨끈한 팥죽을 쑤어달라는 말을 남기고 제 손을 잡은 채 평화롭게 긴 잠에 드셨습니다. 제 생의 첫 번째이자 유일했던 가족, 저의 등불은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우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을 기댔던 안식처가 사라진 것입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도, 다정한 잔소리도, 따뜻했던 온기도 모두 사라진 하숙집에서 저는 다시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당신이 떠난 후에도 제가 다시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 선물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유언 집행을 맡았다는 변호사는 제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고 박순덕 어르신께서 이지수 씨에게 남기신 유산입니다. 어르신께서는 몇 달 전 유언장을 통해 이 하숙집 건물과 예금 전액을 이지수 씨에게 상속하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쳐두셨습니다. 유산이라니요? 저한테요? 잘못하신 거라고 저는 그저 하숙생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서류 위에는 제 이름과 함께 제가 살던 하숙집의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내게 이 집을 남기셨다고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머니가 제게 남긴 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집이었습니다. 돌아갈 곳, 기댈 곳, 추억이 담긴 공간. 할머니는 당신이 떠난 후에도 제가 다시 외로운 섬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당신의 온기가 담긴 이 항구를 통째로 제게 선물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등기 서류를 손에
꼭 쥔 채 할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과분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너무 무거워요, 할머니.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슬픔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그 사람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가 지켜야 할 할머니의 마지막 온기이자 제가 세상에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알지 못했던 할머니가 제게 남긴 진짜 숙제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상실을 겪은 아이는 이제 가장 위대한 유산을 품에 안았습니다. 슬픔을 연료 삼아, 온기를 잉크 삼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야기를 써내려갈 시간. 하지만 할머니가 남긴 것은 따뜻한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평생의 한이 담긴 마지막 부탁. 그 부탁은 지수의 삶을 또 한 번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게 되는데 3부에서 계속됩니다.